정치카페 테라스 Y.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치카페 테라스 Y의 진행을 맡게 된 조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카페 테라스의 새 코너 정치카페 테라스 Y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강은주 작가하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좀 새로운 코너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 또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자세한 코너 소개나 이런 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와 함께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 Y를 앞으로도 진행해 주실 강은주 작가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카페 테라스 Y를 진행하면서 이걸 잘해볼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다른 테라스에서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강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데 FA 된 기분의 강은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정치카페 테라스 Y에서는 앞으로 기존의 정치카페나 테라스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조금 더 젊은 Y라는 건 이제 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젊고 신선한 다양한 게스트들과 주제들을 좀 발굴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또 Y, 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진보 진영이 또는 진보가 담고 있지 못했던 또는 좀 수용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다양한 색깔의 이야기들을 좀 앞으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앞쪽에서 그 주에 또는 그 달의 중요한 이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중요했던 이슈들을 한번 해시태그라는 코너에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들을 모셔가지고 게스트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카페 테라스 Y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주의 해시태그. 조성주의 해시태그. 중요한 이슈들, 그러나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발굴해보고 다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첫 코너에서는 저희가 선택한 이슈는 지난 8.15 광복절에 있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축사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강 작가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는데 일단 분량이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읽을 수 있을 만큼 일단 가독성은 굉장히 좋고 잘 썼다. 네, 그렇죠. 굉장히 사실 감동했어요. 저도 나름 출마 선언이나 연설문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는데요. 경쟁자? 그러면 뭐 과분하고요. 외모.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그날 나왔던 다양한 정치인들이 뭐 8월 15일쯤 되면 다양한 축사나 뭐 경축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단연백미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 경축사였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광복절의 의미를 승리의 날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의 제일 첫 도입 부부가 사실 도발적이기도 할 수 있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또 우리 실망을 주지 않는 우리 또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님께서 한마디 얹으셨어요. SNS에. 뭐라고 했던가요? 뜬금없이 승전이 웬 말이냐, 뭐 독립이 가다가 지갑 주운 거냐. 오빠 관심 받고 싶었던 거죠.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정치에서도 관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연설문을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읽은 건 기존의 관점을 좀 바꿔서 보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라는 게 그냥 이제 마치 다가오는 것처럼 인식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 승전국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가? 능동적 해서. 그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묘하게 정치적 대안까지, 평화에 대한 대안, 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어떤 큰 비전까지 제시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단순히 충남도지사만으로 계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보다. 맞아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웨스트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 드라마의 연설문을 작성한 샘 시본이 충남으로 이민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명문이었고, 굉장히 거시적인, 충남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거시적인 비전들을 제시하면서도 충남도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놓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대권을 노리지만 도지사는 단지 거쳐가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야욕이 보이는 명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누가 썼냐, 연설문 누가 썼냐.
그분 상 주고 싶네, 그 비서관. 예. 근데 알아봤는데 도지사가 직접 구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말로 이거를 얘기하고 그걸 받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 주변에게 후광이 비치는 듯한 네. 멋있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놀랐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여러 좋은 문장과 문단이 많은데 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복절을 자랑스러운 승리의 날로 기념하자고 제안합니다. 주권도 없는 식민지가 어떻게 승전국이 될 수 있냐고 누군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를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는 맥없이 독일에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지스탕스의 치열한 저항과 망명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당당히 승전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종전일을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보다 더 오랜 기간, 더 큰 희생을 치르며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국제법상 혹은 국제정치의 냉엄한 논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 이 승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후손들이 애국선열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이 역사를 승리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프랑스하고 비교한 이 부분은 정말 백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장과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구성들 특히 이게 도입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연설문의 기본 그리고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광복절 축사 정치인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뻔하거나 누군가가 써준 것들을 읽는 내용들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이 뻔하지 않음의 정치, 네. 뻔하지 않음의 수사학의 정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한번 이 연설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전혀 다른 소리를 했더라고요. 네, 몇 가지 좀 이분의 멘트를 읽어드릴게요. 지금 세대는 끼니 걱정하던 시절 모른다. 오빠 26살에 동해제강 상무셨고요. 32살에 삼동산업 전무셨어요. 이분 상도동계 입문이 37살이세요. 아이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치욕과 실패의 역사라며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진보 좌파 세대. 네. 순국선열과 기성세대가 흘린 땀과 피와 눈물로 이뤄낸 산업화 민주화의 과실을 진보 좌파도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 정확히 합시다. 민주화 세력이 이룬 고문과 피와 희생에 독재에 항거한 그 목소리의 과실을 오빠도 그렇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네. 숟가락을 얹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이날 이거야말로 진짜 8월 15일에 나올 수 있는 정말 생각 없는 분들의 뻔한 얘기 아닌가. 너무 뻔한 얘기를 저는 들어서 이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자학적 역사관 이런 얘기들은 이제 너무 좀 국민들이 식상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는 진심으로 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자학과 분노와 저주의 역사 인식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왜요? 과거에 대한 반성은 미래로 못 나가나요? 그러니까 반문하고 싶은 것도 많을 정도로 그리고 화제가 됐다고 하기에는 역시 뭐 차기 대권 주자 유력하신 분이다 보니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저분이 정말 다음에 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우울함을 선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감동이 없는 정치죠. 차라리 정말 자학적 역사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건설적인 어떤 역사관이나 미래관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연설문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이런 발언이 아니었는가. 오빠 교과서 덕후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뭐 기승전 교과서 같아요, 요즘엔.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조성주의 해시태그 첫 방송에서 연설문을 다뤄봤습니다. 특히 8월 15일 광복 70주년에 나온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들을 다뤄봤는데 인상적인 발언도 있었고 좀 실망스러운 발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어떤 국경일이나 중요한 시일마다 정치인들의 연설문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한 번씩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 조성주의 해시태그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치카페 테라스 Y 진행하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그리고 강은주 작가도 옆에 있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앉아 계셨는데 숨죽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 오늘 첫 게스트. 이제 말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첫 게스트입니다. 저희 테라스와의 첫 방송의 첫 게스트. 과연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요.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설가십니다. 장강명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건 제가 우겨가지고 꼭 이분을 모셔야 된다. 적극 우겨가지고 이분을 첫 게스트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자세한 이유들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장강명 작가님에 대해서 강은수 작가님이 한번 같은 작가로서 소개시켜 주시죠. 판매 부스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부러워요. 아, 부럽습니다. 성함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울림소리라고 하죠. 이응이 3번 들어가는 이름이라서 발음이 잘못하면 쉽지 않은 발음이에요. 장강명 작가님이시고요. 네. 75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젊으신 분인데 벌써 몇 개 작품을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다작이에요. 다작 작가의 많이 판매 부수도 많이 부럽습니다. 도시공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도시공학과 저희 나왔습니다. 이 녹음실에 있는 3명의 공통점은 이공계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공계 강 전성시대가 작가님도- 와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대통령이 공대야. 대통령도 그렇죠. 공대예요. 네. 그럼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리고 도시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동아일보 기자로 네. 11년간 맞나요? 네, 재직하셨어요. 정의당도 출입했었죠. 정말요? 검색해 보시면 저 천호선 대표님 인터뷰 제가 한 게 있을 겁니다. 저 지금도 인연이 정의당에서 문자 와요. 아니 정의당 요즘 조중동이랑 인터뷰예요? 저희 유연한 진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아일보. 그리고 기자 재직 중에 경쟁사인 한겨레 신문사의 문학상을 네. 표백이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쓰셨어요. 리미에르 피플, 열광금지 에바로드, 호모 도미난스, 2세대 댓글 부대,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국이 싫어서와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상복도 좀 있으세요? 네. 많이 상복이 받으셨어요. 한겨레 문학상을 작년에 필두로 좀- 해서 수림 문학상, 제주 4.3 평화 문학상, 20회 문학동네 작가상. 네.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멘트의 마지막은 전부 다 부럽습니다로 부럽습니다. 끝나죠. 네.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프로필을 알려드렸어요. 네. 셀프 소개 더 하실 거 있나요? 빠진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뭐 자기 자랑 깔때기 시간 드릴게요. 네. 뭐 딱히 없습니다. 제가 별로 영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70년대 동아일보는 정도면 이제 뭐. 재작년에 그만뒀고 이제 전업 작가로 지내고 지금은 있고. 그러면은 기자가 아니신 거군요. 네. 예, 재작년부터 그냥 작가입니다. 작가. 예. 전업 작가인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부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은주 작가와 조성주 저 역시 책을 내본 경험들이 있고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판매가 역시 사회과학 시장과 문학 시장은 좀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뭐 북극이랑 시베리아 차이입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북극에서는 시베리아가 조금 더 따끈따끈해 보입니다. 네. 특히 한국이 싫어서 같은 경우엔 출간 석 달 만에 사세를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목 덕택에 좀 안 화제가 그래도 됐습니다. 그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일단 장강명 작가님을 모신 이유를 먼저 청취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장강명 작가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장강명 작가님의 전반적인 작품들은 우리 청년 세대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고 어떤 때는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좀 냉정하다.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한국의 청년 세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작품으로 다루어 오셨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우리 진보는 청년 세대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좀 낭만적으로 다루는 건 아닌가? 이런 제가 문제의식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딱 때려주는 작품들이어가지고 그런가요? 이분을 꼭 모셔야겠다. 우리가 청년 세대 문제를 낭만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늘하고 냉엄한 현실에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다른 시각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 작가님을 모시기로 하고 책을 보면서 저와 생각이 다를 줄 알았는데
제가 장강명 작가님의 문제식에 더 공감을 해버렸어요. 이럴 수가 제가 전향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작가인 거죠. 본인의 책을 읽고 생각을 고쳐먹게 만드는 독자를 거느리신. 네.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을 꼭 모시고 한국의 청년 세대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작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테라스 Y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 그리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섭외 전화를 고맙습니다.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장님 글을 그 출마 선언서를 관심 있게 봤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몇 군데랑 인터뷰를 하셨었잖아요. 네. 오마이뉴스였나요? 뭐 많이 예, 했더라고요. 여러 군데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출마 선언서보다 어떤 때는 그 인터뷰가 더 인상적으로 읽어가지고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화가 소장님이 직접 주시고 뭐 조성주입니다 이러죠. 뭐 이러면서 혹시 네가 조성주면 내가 당내 경선 심상정이다. 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제 당내 경선 출마하셨던 그 조성주 소장님이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알아봐 주셨다고. 그럼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얼결에 얘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화 이제 끊고 나서 조금 후회를 했어요. 후회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일단 소장님한테 문자도 드렸고 네. 저의 성향은 네. 별로 그렇게 이제 정의당하고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김한길 의원에서 유승민 의원 사이에 그렇게 있다고 문자 문자를 주셨어요. 드렸죠. 그때 괜찮다고 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저를 드러내는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책을 홍보하려고 나가는 자리는 좋아하는데 이 자리는 책 홍보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송보 씨가 충분히 드릴게요. 제가 신간을 내서 이제 그거 위주로 요즘은 이제 인터뷰에 응하려고 하고 네. 다른 거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신간 얘기는 아니고 아마 한국이 싫어서랑 표백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또 이 프로그램이 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진보 정당 지지자들 당원분들이 굉장히 이제 생각이 선명하시면서 또 그렇죠. 이제 강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잘 맞을까 이런 고민하셨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아유 걱정 이제 마십시오. 뭐 끝나고 나면 안티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저도 또 이제 네. 제 성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오프닝 짧은 시간에서도 제가 반박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자, 좋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요즘 정의당이 조중동이랑 인터뷰를 하나요? 같은 거.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기자도 아니고 했는데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정의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라고 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소장님이 바라시는 어떤 정의당의 미래 같은 거 또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 같은 거는 조동동 기자랑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쪽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사실 그런 이제 지침들이 진보 정당에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강 작가님은 그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갑자기 인터뷰를 당하고 있어. 묘한 긴장감이 지금 스튜디오에 흐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인터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뭐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 긴장감. 제가 이제 그냥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정치부를 한 기자를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렇네요. 처음에 이제 열린우리당을 출입을 했었어요. 쭉 이제 정당은 민주당, 이제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새정치지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출입할 땐 열린우리당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걸거나 뭐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걸거나 의원실에 가면 동아일보 기자랑 전화 안 합니다 이러면서 끊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보좌진이 쫓아낸 적도 있었고 동아일보 기자 나가라. 그때 이제 또 한창 그런 매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진보 매체들이요. 이제 뭐 데일리 서프라이즈를 위시한 어떤 지지자를 그 당 지지자가 주 독자인 매체가 있었는데
동아일보 기자를 어느 의원실이 쫓아냈다면서 마치 무슨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진 않아요. 네. 동의하지 않으시죠? 네. 예. 그럼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정부가 임기도 바뀌기 전에 자기 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일관성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뭐 조금이라도 만나려고 하고 뭐 또 그 보좌진이 뭐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뭐 청문회 나가게 되니까 밥 사고 뭐 이런 거가 아이고. 뭐 가까이서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좋아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부 바뀌고 나니까 이명박 보고 뭐 소통을 안 한다 이걸로 이제 줄창 공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불통을 공격하시던 분들이 저의 입장에서 그렇게 소통하시던 분들 아니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장부터 막 이렇게 좋습니다. 네, 괜찮죠? 자, 파이트 라운드 1. 네. 의도했던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런 왜 조사장이랑 싸워야 되는 나랑 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 불러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어떤 제 위치랑 제 역할에서는 제일 최선을 다하는 네. 걸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안티가 생기면 그건 이제 저의 업으로 가져가고 그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드리는 어떤 비판 같은 게 그거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또 이제 제가 이메일 주소 같은 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네. 뭐 이거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장을 드리진 않겠지만 보고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또 배워가고 네. 이제 소장님이나 작가님 말씀 듣고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런 거 배워가는 대화의 자리가 모두가 되길 급작히 바라겠습니다. 변환된 느낌이네요. 네, 테라스 Y 첫 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는 방금 오히려 하신 말씀 저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나왔어요. 불통으로 우리가 몰아붙이는 건 잘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에서 돌아보는 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의당은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옛날부터. 예. 아마 뭐 언론이 아쉬워서 그랬을 수도. 아이고 예리하시네. 네. 저희 좀 유연한 진보 이런 게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좀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볼까요? 제가 궁금했던 점들 뭐 일단 작가에 대한 궁금한 점들 물어보고 싶은데 기자를 하시면서 소설을 그러면은 계속 쓰셨던 거잖아요. 네. 데뷔도 기자를 하시면서 예. 내신 거고 데뷔작도 예. 2년 전에 기자를 그만두셨으니까 그 전까지 작품들은 기자 하시면서 하신 건데 어떻게 하시다가 또 기자를 하시면서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원래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SF를 하나 냈고 소설가의 꿈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뭐 신춘문예 같은 거 내고 이제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좌절을 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접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됐고요. 기자 한 4년 차, 5년 차 때쯤부터 이제 집에서 혼자 밤에 이제 썼어요. 밤에 써가지고 첫 번째 소설 쓰는데 한 3년쯤 걸렸는데 그걸 이제 완성하고 보니까 너무 못 써가지고 어디다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내지도 못하고 아내의 혹평에 이제 마음을 크게 상처를 받고 재본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꽂아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 쓴 소설을 한겨레 문학상에 그럼 이 표백 말고 앞에 그 제법 집에 제본만 되어 있는 네네 저주받은 그렇죠. 걸작인지 명작인지 알 수 없는 그냥 저주받은 책입니다. 저주받은 책. 예. 저주받은 원고입니다. 있군요. 네. 그게 더 이렇게 제목이랑 내용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제목 신문 기자 얘기였는데요. 제목 혹시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아니 나중에 많이 고쳐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획이면 네. 근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쓴다는 거는 기자라는 직종의 어떤 업무 강도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쉽게 쓰지는 못했는데요. 네. 밤에 뭐 퇴근하고 와가지고 조금씩 쓴 거라서 시간이 한 3년 걸렸고 한데 또 뭐 너무 무슨 뭐 인간 승리 뭐 이렇게 하기는 좀 민망한 게 네.
본 기자들 중에 대학원 다니는 기자들 되게 많고 다 논문 쓰고 학위 따고 그러더라고요. 제 동기들도 따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5년 차쯤 됐을 때 슬슬 뭐 이제 골프 배우는 동기들 나오고 뭐 취재를 잘하려면 골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골프를 뭐 너도 배워라 이러고 하는데 뭐 골프 배우는 시간이나 소설 쓰는 시간이나 비슷할걸요? 제 생각에 뭐 내가 이번에 언더 얼마 쳤다 뭐 이런 수준 가려면 그것도 3년 동안 주말마다 대충 연습해야 기자들이 좀 엄살이 있는 거군요.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출입하던 이제 그 사회부, 정치부, 네. 산업부 이렇게 계셨던데 굉장히 바쁘고 막 거의 낮밤 없이 일하실 것 같고 24시간 5분 대기조로 일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청취자분들도 그 기자라고 하면 특히 이제 메이저 언론의 기자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많이 바빴어요. 많이 바빴는데 그냥 직군 평균으로 봐서 더 바쁜 직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자 동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PD가 기자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방송사 PD들이나 자 그럼 안 바쁜 걸로 하고 방송 스텝 안 바쁜 걸로 하고 뭐 기자분들 나중에 들으시고 항의를 하실 거면 개별로 좀 저한테 따로 해주시든지 제가 장강만 작가님의 메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이제 소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표백 이 작품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전 특이했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서 쓴 소설이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편견이 사실 먼저 작용하는 거잖아요. 동아일보, 한겨레 이런 편견이 작용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그게 굳이 특이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표백이라는 책을 사실은 예전에는 못 읽어봤었고요. 워낙 화제가 됐을 때 뭐 저는 사실 편견이 있었어요. 저도 편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뭐 굉장히 냉소주의적인 시각에서 쓴 거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는 청년 노동조합의 이제 정책기획팀장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표백이라는 소설을 읽었다면 거기서 한 문장을 따서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그 문장이 지금 표백이라는 소설의 182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꼼꼼한 조사장. 제가 이걸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나는 당신들이 자살선언의 대안으로 길거리에서 플래시몹을 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글을 올리는 일 따위는 고려하지 않기를 바란다. 청년연대니 청년 노조니 하는 단체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별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더해 무엇보다도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작가 누구냐고 가서 아구창을 한 대 날리겠다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라운드 2, 파이트.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이게 편견인데 문장만 보면 마치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당시 청년 노동조합을 하고 있을 때니까 막 길거리에서 플래시몹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서명운동을 할 때잖아요. 근데 이게 소설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 문장만 보고 제가 이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소설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오히려 저는 작가님의 문제의식에 더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묘한 경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소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쓸 때 청년 유니온이라는 존재를 알기는 하셨나요? 청년 유니온이 근데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10년 3월에. 2010년 3월입니까? 예. 제가 이걸 출간을 2011년에 했는데 예. 아마 이 부분을 쓸 때는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갓 만들어진 상태였거나 그랬을 겁니다. 예. 제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는 걸 알았으면 아마 이름을 소설에서 유니온으로 명시를 아니 이름을 좀 달리 썼을 텐데. 이런 노골적으로 노조라는 표준보다는 우회했을 수도 있겠다. 그때 근데 청년 노조라는 이름은 아니었죠. 청년 유니온이었죠. 근데 이제 청년들의 노동조합,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뭐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이제 지금도 그렇고 소설 쓸 때도 그렇고 어떤 뭐 현상이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세우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뭐 단체에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뭐 이제 비판했던 것도 어떤 특정 개인, 특정 단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또 저는 또한 항상
비판적 개인으로 있고 싶고요. 그 이름을 바꿨을 것 같은데 이걸 쓸 때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청년 예. 유니온을 몰랐고 또 알았어도 아마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예.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변명을 뭐 몇 가지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이 문장을 제가 옹호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뭐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표백이라는 소설 자체가 어떤 안티테제가 하나 있고 소설 전체가 어떤 반어법이죠. 그 자살을 하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네. 이 사회는 부조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자살을 하자. 이런 중심 인물이 있고 그 중심 인물의 이야기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나라는 화자가 저항하면서 끝까지 답을 못 찾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쓴 저는 자살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 소설의 주장은 안티테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싫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이 싫어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화자인데 저는 한국에 있고 저는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이제 문제적 인간의 문제적 화두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저의 생각이랑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일단 그렇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말에 제가 한 7-80%는 또 근데 저 장강명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작년에 있었나요? 재작년에 있었나요? 작년은 아닌 것 같고요. 벌써 한 3년 된 것 2-3년 같습니다. 된 것 그 같은데요? 2-3년이 네. 됐습니까? 지금 이 화자가 얘기하는 게 딱 그겁니다. 네. 월가 점령 시위가 뭘 남겼나요? 그렇죠. 저 보면은 그거야말로 길거리에서 한 플래시몹 이상이었나? 뭘 남겼나? 우스꽝스럽다. 지금 와서는 우스꽝스러워요. 지재기 뭐 거기 가가지고 뭐 당신들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추억으로 뭐 삼고 뭐 맥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정말 나중에 맥주 마시면서 우린 저항했다고 추억 삼기도 부끄러워요. 그 하등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뭐 90% 뭐 1% 하는 구호 말고 거기에 어떤 치열한 고민이 있었고 그 밑에 어떤 액션 플랜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많은 어떤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한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트위터 해시태그 같은 것들. 네.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아마 조사장도 그랬을 것 같은데 책을 다 딱 덮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강렬한 선동이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 고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책장을 딱 넣고 나서 이 이제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도 다 동의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풍의 이야기와 그 왜 살아야 하는가와 이것이 이유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와 함께 대단히 강렬한 선동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의도하신 거 맞나요? 예. 그 되게 정확히 봐주신 거고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독자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도발하는 거잖아요. 네. 너희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죽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할 때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질문인데 책을 덮은 다음에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역설적으로 표백이라는 것입니다. 제목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흰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색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레이트 빅 화이트 그 월드가 월드? 이제 첫 챕터의 제목이죠. 예, 원래 네. 노래 제목입니다. 예. 마릴린 맨슨 그렇죠. 노래 그렇죠. 제목인데요. 저는 지금 순식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스쳐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아까 이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저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되지 않은 운동,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을 남기는가. 제가 쓴 부르의 저자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에 순간의 깔때기. 네, 이제 2세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티파티라는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과를 그렇죠. 남겼는데 예, 정말 왜 아큐파이 반대로. 월스트리트는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진보층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과를 왜 남기지 못했는가. 네. 티파티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승리했던 안 했던. 네. 근데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그럼 무엇을 남겼는가. 물론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남긴 게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뭐 저로서 마음이 한쪽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강 작가님 저를 노려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짚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이제 표백으로 돌아오면 비슷한 저도 아큐파이 네. 월스트리트랑 청년 노조 아까 얘기를 조금 예. 더 드리고 싶은 말씀해 게 주시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유니온은 그 다음에 이제 네. 책을 쓴 다음에 활동을 보면서 이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랑 다르고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청년 노조, 청년 연대를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노조랑 청년 유니온이 최근 몇 년간 한 일은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쓸 때는 이제 정말 서유럽식 노조, 예. 그러니까 북유럽, 서유럽식 노조, 실제로 연대를 꾀해서 사회적으로 일을 일으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하는 그런 협상력을 갖춘 노조로 생각하고 비판을 했고 그걸 이제 비판을 했던 이유는 한국에서는 그런 안 될 것이다. 연대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워낙에 연대라는 게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구조가 그러하니까 연대 경험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청년 유니온보다 사실 제가 이제 좀 더 예를 들고 싶은 건 민달팽이 유니온인데요. 아, 예. 민달팽이요. 예. 되게 좋게 봐요. 예. 되게 좋게 보고 근데 민달팽이 유니온에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작업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좋게 보냐면 선전전을 아주 잘했다는 면에서 좋게 봅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미디어에 이걸 알리고 막상 민달팽이 유니온을 통해서 이제 주거를 해결한 분의 수는 제가 생각할 땐 작아요. 작고 실제로 그 단체가 그게 목적이었는지 선전전이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단체가 성공했다고 뭐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선전전을 잘했다. 네. 지금 이제 젊은 학생들의 주거권 문제를 효율적으로 제기를 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대안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어떤 매치메이킹 시스템을 심지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분명히 어디 뭐 재개발해서 아파트 새로 싹 세우는 이런 방식 아니고 대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게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 청년 유니온도 참고로 민달팽이 유니온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청취자들을 위한 배려가 좀 네, 필요합니다. 민달팽이란 이제 집이 없는 달팽이죠. 위에 집 껍질이 없는 달팽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현 이상한가요? 집 껍질? 아니 그 민달팽이 징그러워요? 사실 생긴 건 좀 별로 호감은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좋아요. 네. 정말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청년 세대 또는 대학생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유니온과 함께 같이 유니온즈라는 동맹 관계를 엮여져 있는 주거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발랄하고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대안적 주거, 주택, 사회주택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수는 크지 않지만 그런 것도 직접 실험을 해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름 센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분에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에 한번 들으면 그냥 확 꽂히죠. 그렇죠. 이름도 최고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커피 한 잔 꼭 사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구리지 않고 얘기로 돌아가면 그 비슷한 좀 고민이 저도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 하면서도 같은 방식의 노동조합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유니온이라는 거를 했던 것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기존의 노동조합이 갖고 있던 좋은 뭐랄까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노동법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노조라는. 그러니까 사실 활용이라는 측면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노조지만 제도적 이점을 누리면서. 그렇죠.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노조 설립 신고나 이러면 이제 교섭권 등등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활용의 측면이 있어가지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과연 노동조합이냐 그쵸. 이런 걸 노동조합이라 처음에. 부를 수 있냐 이렇게 비판도 받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노동조합 활동이랑 달랐죠. 네. 예,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책에서 비판했을 해는 때의 느낌은 저는 마치 우스꽝스러운 그게 이 청년 노조라고 쓰신 네. 이거와는 달랐다. 연대를 해서 어떤 교섭권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기존에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뭐 직군별, 네. 사업장별, 예, 산별 그렇게 이해를 그런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형태를 좀 더 많이 심지어- 상상하신 거거든요. 예, 심지어 그냥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서 어떤 그냥 뭐 어떤 조직이 네. 되는 거 아닐까? 네. 뭐 사실은 이제 청년 노조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그렇죠. 노조이니까 산별 노조 밑에 음. 이런 조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청년 노조가 청년 유니온이 민주노총 산하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저희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후의 활동들을 민달팽이 유니온처럼 약간 선전전과 네. 문제 제기를 하는 단체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어. 거를 중심으로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또 실제 제도를 바꿔내는 쪽을 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렇군요. 제도 개선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임금체불을 직접 받아준다든지 네. 이제 이런 역할도 또 하고 있죠. 저는 그래가지고 청년 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 이 책을 쓴 다음에 이제 예. 활동을 접했지만 되게 좋게 봤고 저거는 일단 방향도 맞는 것 같고 되게 작동 가능한 것 같고 예. 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어쨌든- 깔때기를 지금 네. 서로 들이대고 너무 지금 있습니다. 깔때기를 너무 많이 꽂아서 빨리 소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꾸 확실한 거는 옆에서 제가 이 표백의 182페이지 아까 읽었던 청년 노조니 하는 우스꽝스러운 단체 이 문장에 대한 오해는 풀린 걸로 풀린 걸로. 풀린 걸로 땅땅. 하겠습니다. 소설 표백 굉장히 그 인상적인 부분이 이게 이제 자살 선언을 자살을 해라. 네. 그리고 이제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적극적 저항이다. 네. 공격이다. 이 사회에 대한 예. 완성된 사회. 이 표현이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세계가 완성돼 있다. 이미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치 없다. 이런 느낌처럼 얘기하셨는데 예. 강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좀 닿아 있는데 흰색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작가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빛의 흰색과 그냥 흰색은 다르죠. 우리 이공계 네. 함께 논의해봐요. 맞아요. 빛의 흰색은 완벽한 흰색이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표백이란 단어를 굳이 썼을 때는 색깔을 뺀다라는 의미에는 색깔을 더할 수 있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표현, 작가가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표현, 완벽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 게 너무 하에서 더 이상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완벽한 세계의 나라는 사람을 두었을 때 개인이 한없이 소심해지는 느낌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단어가 그레이트, 빅. 앞에 또 위대한 단어가 두 개나 붙잖아요. 그냥 화이트도 아니고 저기 되게 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의 단어였던 건 분명해요. 마릴린 맨슨의 노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네. 보는 것도 있었지만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게 약간 그 90년대 후반 세대 정도, 중후반 세대를 약간 그 시대적 배경 비슷하게 모델로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예. 비슷한 게 이제 80년대는 이제 후일담 문학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옛날 운동권이라고 표현된 이런 분들을 다룬 책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정도를 그런 게 비슷하게 다뤘다고 느꼈던 게 이제 김현수 작가님의 이제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거였는데 이 표백이라는 소설은 그거보다 더 후반 세대에 오히려 더 냉엄한 약간 그들의 삶 그렇죠. 예. 여기서 출발한 또 다른 약간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뭐 후일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는 한국의 오쿠다 히데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영광이죠.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은 뭐 남쪽으로 튀어가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작품 같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일본에서의 사실 이제 전공투 이후의 자녀 세대와 부모의 이야기들을 다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오쿠다 히데오 같은 느낌도 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시각과
성격과 문체와 스타일을 가지고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부럽습니다. 일단은. 네, 작가님 고맙습니다. 표백 쓰실 때 문제의식 이런 거나 이런 걸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좀 시스템이 공고화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성도 많이 소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가능성도 소진이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개별 개개인들한테 우리 부모 세대, 삼촌 세대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었는데 한국 사회를 접할 때 이제 문이 닫히는 느낌이잖아요. 몇몇은 이미 여긴 문이 완전 닫혔다. 헬이다. 네.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 절망하진 않는데 어쨌든 기회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데서 느끼는 앞선 세대는 아마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알지만 표백을 썼을 때는 이런 얘기도 그렇게 맞아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니들이 눈높이가 높아서야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을 때고. 예, 네. 그 아까 그 김무성 대표 얘기에 딱 어떻게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래라는 게 배가 부르는데 무슨 걱정이 있지? 이런 거예요. 배가 부르는데 무슨 걱정이 있지? 라는 생각이고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뭐 개인의 삶과 어쨌든 상관없이 그런 이제 배가 불러서 그래라는 비판을 하시는 기성세대도 이해합니다. 배가 고플 때의 고민을 너무 절절히 해보신 분들은 배만 부르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고 자기 청년 세대를 봤을 때 쟤도 배부른 애들이 왜 저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죠. 저는 이해해요. 그 배고픈 고민을 오히려 지금 청년 세대는 못했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를 오히려 이해 못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배가 부르다고 사실 배가 부른 것도 아니지만 굶는 게 해결된다고 어떤 인생이 희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7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70년대의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미래가 나아진다는 희망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걸로 버티고 살았고 1년이 달랐겠죠. 그렇죠. 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인가 뭐 뉴스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한국 고도 성장 꺾인다. 뭐 올해 한 자리 성장할 듯 뭐 이러면서 뭐 어디서는 뭐 그때까지 늘 11% 성장했는데 뭐 9%대 성장이 예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라고. 너무 위기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 성장도 안 되는데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래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막 맞아요. 충격 안 받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 생각에는 그것 또한 80년대 후반일 건데 70년대 이럴 때에는 당연히 나라는 10몇 프로씩 해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고 나의 연봉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 이대로 내 연봉이 쌓이다 보면 난 40살쯤에 어디 아파트 하나 있고 차도 굴리고 그러겠지?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엄청나게 인생을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노동 조건 뭐 이런 거 다 열악합니다. 뭐 막 끼니를 걸르면서 뭐 일을 하고 이런 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전진할 수 있다. 예, 내년에 내가 나아지고 내가 자녀를 대학교 보내고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새벽 2시까지 잔업을 해도 할 수 있죠. 몸이 축나도.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은 작가님이 보셨던 그 청년 세대는 그것이 않다. 네. 이렇게 보신 거죠. 지금은 이제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의 이제 선진국 젊은 세대들은 자기 부모 세대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을까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가능할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뭐 세상이 뭐 많이 바뀌니까 저는 좀 계속 전진하기를 바라는데 네. 어쨌든 딱 현 상황에서 놓고 끊어봤을 때 그렇죠. 예, 확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무원 교사가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직업이 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암울한 어떤 좌절감, 패망감, 열패감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자기의 존엄성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고 맞아요. 예, 우리 형이나 아버지가 이뤘던 거, 어머니가 이뤘던 거를 나는 못 이룰 거라는 어떤
그런 불길한 전망이 있을 때 사람이 되게 위축됩니다. 되게 위축되고 자잘해지고 어두워지는 게 당연한데 그런 거를 이제 제일 자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살 선언이라고 이제 자극적인 선언을 썼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 쓸 때하고 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이게 책이 10쇄를 찍으면은 작가의 말을 새로 그렇군요. 10쇄를 찍어본 적이 없어서. 네. 아니, 저도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한겨레 출판에 작가의 말을 보내놓은 상태예요. 10쇄를 찍게 되면 작가의 말을 이제 해달라고. 지금 이제 9쇄를 찍었는데요. 네. 아이고, 부럽습니다. 그럼 이제 10세가 되면은 작가의 말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군요. 기대되는데요, 그 작가의 말은? 예, 저는 바꾸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는 바꾸는 거는 좀 너무 이례적이라고 작가의 말을 두 종류로 하자. 작가의 말, 기존 작가의 10세 말을 기념으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자살 선언에 대한 저의 답을 원래 작가의 말에는 자살 선언에 어떻게 답해야 될까?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을 이제 새로 작가의 말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고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미리 공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조금 예. 그러니까 앞에 작가의 말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은 약간 느낌은 이렇게 우울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20대가 어떤 과업을 찾았으면 좋겠다. 찾아주기를 오히려 바란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지금 긴장스러운 작가의 말이었죠.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바뀌셨는지. 이게 사실은 이 책이 이제 세대론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도 좀 있는 셈이라서 그런 것까지 합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제가 새로 쓴 작가의 말에 보탰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하나는 이제 이 책의 화자가 이 자살 선언을 쓴 인물이 자꾸 위대하다는 개념에 집착하는데 그 개념이 되게 고루하고 어떤 역사적 우연히에다가 그냥 개인의 한계를 넘는 거에다가 우리가 위대한다고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그 말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위대함은 삶의 가치로 추구할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하나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세대 과업이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쓸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대 과업을 몇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예를 들어도 될까요? 네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 제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고 한 10년 안에 2025년, 2030년이 되기 전에 무인 자동차가 나옵니다. 구글 무인 자동차가 나옵니다. 네. 구글 자동 번역도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구글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이 자동차는 너무 싸고 왜냐하면 운전사가 필요 없으니까요. 너무 싸고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날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교통시장을 재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 그 무인 자동차가 오면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전부 일자리를 잃어요. 무서운 얘기네요. 예, 네. 이게 10년, 15년 안에 10년, 15년까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글 무인 자동차 시운전 영상을 보면 잘 다닙니다. 이제 뭐 거의 행정적인 일들, 법규의 일들 뭐 이런 게 남은 수준 같아요. 근데 지금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마지막 일자리거든요. 네. 그 일자리를 잃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구글 무인 자동차가 오는데 그럼 수입 반대 투쟁 같은 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무인 자동차가 왔을 때 거기서 운송 노조가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투쟁하는 게 우리의 답이냐 하면 아니에요. 그럼 뭐 중국, 일본이 다 무인 자동차 들여오고 또 뭐 무인 자동차 개발을 자동차 회사들도 막 할 때 그거를 이게 미래 먹거리다라면서 투자를 할 텐데 그럼 우린 그거 하지 않는다? 그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과업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내는 게 과업입니다. 구글 무인 자동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지금 이제 구글 무인 자동차 들어오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자리에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못 가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근데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는 되게 쉬운 예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직관적이고 쉬운 예고 구글 번역을 예로 들어보면 한국어 영어 번역은 좀 어렵다 쳐도
제 생각에 한국어, 일본어 번역은 거의 완벽에 가깝죠. 거의 지금도 네. 거의 네. 완벽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이 쓴 글자를 사진으로 읽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잘 돼 네, 있네요. 그러니까 붓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메뉴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인식을 하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스캔해서 번역되죠. 그런 것까지 되나요? 네. 이제 대단하군요. 이게 일어가 완성이 되고 한 몇 년 있다 영어가 완성이 됐다고 봤을 때 이 파급력은 구글 무인 자동차의 제 생각에 뭐 한 100배는 넘습니다. 일단 지금 번역가들 다 일자리를 잃게 되죠. 번역 전문 출판사도 그냥 통째로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더블데이 출판사가 구글에서 솔루션을 사서 자기네 책을 전부 다 번역이 된 상태로 전 세계에 보낼 수가 있죠. 이북으로. 그럼 한국에서 외서 전문 출판하는 그 편집자, 출판사 대표, 인쇄하시는 분들 다 일자리가 뭐 아주 사람이 번역해야 되는 고급 영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넘어가면은요. 영어의 필요성 자체가 그럼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교육 시장이 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사교육 시장이 망하면은 제 생각엔 대한민국 경제도 크게 흔들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가님 갑자기 미래학자를 변신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SF를 대학 때 쓰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연희들이 많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물 물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과 관련된 이제 노동 일자리의 변화와 사라짐과 생성에 관한 노동 진영의 대응과 공유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 쪽이 더 플렉시블하지 않거나 좀 더 대응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동의해요. 우리의 논의 수준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이제 새누리당 새정치가 이제 논의할 때 자동차 회사가 있고 자동차 노조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누구 편들어 주냐의 수준. 이제 10년 바로 제 생각에는 헤일이 지금 저 앞에 와 있는데 우리 시대 과업이 그건데 그 헤일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를 다 휩쓸고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 망해가지고 출판 업계가 흔들리면 저도 거기에 당사자가 되는 셈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금 외서 번역으로 수입을 많이 내는 데들이 그 돈으로 한국 문학을 많이 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통째로 흔드는 물결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 구글 무인 번역, 구글 무인 자동차를 합쳐가지고 저는 이제 중간 지대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주 고급 상징 조작 엘리트 일자리가 남고, 그 다음에 기계가 대처하기에는 기계값이 비싸가지고 사람이 하는 거 있죠. 네. 뭐 서비스 직종의 네. 몇몇 일자리들. 이거 말고 지금 중산층이 대체로 기대고 있는 경제적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 예, 무너질 수 있다가 아니라 변화하는, 무너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 아웃소싱을 하든 자동화를 하든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이제 미래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예를 들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를 네.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걸 어느 선에서 저항해야겠다. 그 선도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지금 젊은 세대의 과업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30살, 40살이 됐을 때 당장 무인 자동차가 있고 나는 술을 마셨고 뭐 내가 여잔데 옆에서 이런 선택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람 타는 택시를 타주십시오 이러고 시위를 할 때 나는 그날 무인 택시를 탈 것이냐 사람 택시를 탈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저항하지 못해요. 무인 택시를 타게 됩니다. 더 싸고 더 안전하고 더 사고 위험이 없고.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하기 전에 그거 대비하는 게 과업이고, 그러니까 제가 작가의 말에는 몇 가지 더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업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런 과업들이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논의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정치권에 잠깐만, 이게 지금 이제 돌아서 드디어 정치까지 왔어요. 원래 얘기를 마지막에 정치 쪽으로 끌고 가고 싶었는데 작가님이 스스로 정치 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모든 갈등은 결국은 다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갈등이 연구소에서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정치로 와야 됩니다. 개발하는 사람이랑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랑 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국회가 대의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소설 표백이나 네. 그다음에 지금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그래도 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싫어서에서는 사실 정치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여쭤보고 책에서는.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작가님은 표백이라는 소설에서 완성된 사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사회가 완성돼 있고 예. 그 안에서 이제 개인들의 어떤 소극적 저항, 수능, 타협, 네. 적극적 예. 저항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치가 갈등이나 어떤 이런 거를 다루는 거라면 체제 안에서 체제 밖에서 체제를 부술 수는 없으니까 체제 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자. 변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거는 저는 이거를 소극적 저항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걸 타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는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거기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장님 인터뷰나 출마 선언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되게 동의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장님이랑 저랑 서 있는 자리는 다르고 아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관점도 좀 다를 텐데 저는 아마 그 무인 자동차 방법론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방법론에 제가 이렇게 접근할 때 저의 반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접근해 주기를 그렇죠. 바랍니다. 조금씩 맞대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내가 저놈을 꺾었다. 그 카타르시스를 맛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이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책에서는 참 정치가 안 나오는데 오히려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정작 책에서 정치는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굉장히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는 내용을 다루시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싫어서란 책으로 좀 넘어가면 이 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화제가 되는 헬조선 이야기잖아요. 헬조선이 뭔지 강 작가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날씨 때문에 지옥불 반도라는 표현을 더 애정합니다. 여기 날씨와 정치가 거의 싱가포르 수준인데 헬조선이라는 표현은 그거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무한의 경쟁 사회 외에는 물려줄 것이 없다는 절망 그리고 자존감과 존엄성까지 팔아야 하는 이 나라의 행태에 대해서 지옥과 다르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하는 어떤 이제 일종의 유행어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옥에선 죄인들이나 벌 받지 여기는 다 벌 받아. 그렇네요. 네,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돈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로 잠깐 넘어가면 표백이라는 책은 이제 예를 들면 청년 세대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이제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극단적 저항이랄까요? 하여튼 이런 걸 표현하는 거라면 한국이 싫어서는 이제 근작인데 한국이 정말 싫어서 호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중동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호주인가요? 원래 말을 안 들어요. 청년들이 말을 별로 안 들어요. 중동에 내릴 수도 있고. 네. 낙타가 있구나. 그래서 호주로 가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영주권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갖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 이제 밑바닥 노동에서부터 다양한 노동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을 6년 만에 획득을 하죠.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노골적인 제목이에요. 한국이 싫어서. 네. 저는 굉장히 영리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알아보시네요. 책 판매 부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한국이 싫어서라고 이제 출판사에 보내니까 편집자가 제목이 너무 좋다고. 아니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 애국심이라는 거는 건들 수 없는 일종의 성역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이 싫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정 정도 말하고 싶지만 대놓고 말하면 왠지 욕먹을 것 같은 멘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딱 보고 나면 이거 읽고 싶어 무슨 내용이지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제목, 영리한 제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제가 한 이제 2달 전인가요? 여기 이제 정의당의 청년학생위원회랑 같이 해가지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실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몇 명이나 가는지 아십니까? 강 작가님 1년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호주로만 저의 1년에 3만 3천 명씩 가고 있어요. 정말요? 전체 워킹홀리데이는 대학생만 해도 4만 3천 명이고요. 호주로만 3만 3천 명이에요. 3만 3천 명이 호주로. 전 세계 워킹홀리데이가 다 호주로 오고 있는데 1년에 3만 3천 명씩 청년들이 호주로 나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부분 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제 계속해서 워킹홀리데이를 이 비자를 계속 체결하고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가라고 하잖아요. 네. 해외로 나가라고. 그거를 실태 조사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좀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 정의당의 청년학생위원회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예산도 외교부나 이런 데 이제 영사관에 요청을 해도 최저임금 못 받았다 요청을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교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교민 업체에서 주로 오히려 많이 벌시더라고요. 한국의 사장님이 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 교민 업체라는 게 결국은 호주 기업이 되는 셈이니까 예. 거기서 노동 착취당한 거를 호주의 노동 관련 정부기관에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는데 그럼 이제 외교부가 자문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호주 쪽의 노동부나 이런 데랑 연결을 해주거나 예. 아니면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걸 해줘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게 이제 호주에서 이번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는 아니지만 이제 주인공 워킹홀리데이는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사실 워킹홀리데이들 친구들하고도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이 책을 보면서 진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왜 떠나고 싶어 하는지 사실은 이 주인공도 보면은 뭐 취업을 못 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네. 그만두고 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애인도 있는데 기자 애인도 기자 애인도 있는데 그 순간 작가님이 떠오르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서 오히려 좀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희망이 있다는 게 과연 뭐냐. 희망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 부인가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 한국의 청년 세대들이 느끼고 있다는 희망.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절망이라는 것도 단순히 물질적 부가 없어서 절망을 느끼는 것일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어요. 예. 물론 저는 이제 물질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최근에 헬조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를 쓰실 때는 좀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요? 비슷합니다. 이제 사실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소설을 썼거든요. 그러시군요. 그거 뭐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 좀 공동체 거부 현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았고 그거를 좀 제가 기자처럼 이거를 가지고 소설화를 시키면은 화제를 모을 수 있겠구나 해서 가는 나라는 호주 떠나는 사람은 젊은 여성. 근데 이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사람,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을 떠나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표백이랑은 살짝 이제 문제의식은 좀 다르긴 한데요. 한국의 이제 부조리한 것들을 역으로 드러내고 싶었는데 사실은 부조리한데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지나치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지하철 2호선에서 아침마다 그렇게 낑겨가지고 가는 거.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아침에 출퇴근할 때마다 2호선 그 구간을 타야 될 때가 있으면 제가 이제 기자니까 출입처마다 가야 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요즘 진짜 지옥철은 9호선 아닌가요? 9호선. 예. 9호선은 정말 울면서 나오는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1호선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9호선은. 신도림역보다 더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9호선은 웬만하면 안 타고 싶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네. 이게 제가 그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건 너무 부조리하지 않나.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 이걸 타고 다니고 이런데 어떻게 밀란도 안 나고 참 잘도 저기 한다. 진짜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결혼해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 시댁이 그렇게 무시하고 이런 거 같은 거 너무 부조리하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다들 하도 이제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항의하기도 귀찮고 항의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개나는 이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 본질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라고 말을 해요. 네. 그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6년간의 이주 노동자로서의 개고생생 스토리와 함께 한국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작가님이 생각하는 본질은 무엇이고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떠나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자살은 아니겠죠? 자살 아닙니다. 살아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얘기가 좀 많이 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조 소장님이랑 좀 의견이 비슷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바꾸면서 그 다음에 그 여력을 가지고 큰 걸 바꿔야 된다. 뭐 이제 정치 과제로 치면은 뭐 한참 나중에 개헌이 있고 앞에 뭐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개나가 겪는 일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맞아요. 때는 몇 개 오히려 위에서 아무 상류의 압력이 없었는데도 하류만 혼탁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교 안에서 서열 문화 있잖아요. 네. 최근 나오는 거 뭐 1학년에 2학년 보면 뭐 90도로 인사하고 뭐 그거 제가 대학 다닐 때 없었거든요. 그 저기 소장님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있었나요? 아니요, 그거 없었어요. 요즘 더 심해진 거예요. 이거 뭐 대학 총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앞선 세대가 꼰대라 가지고 그게 물려받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지금 대학생들 안에서 21세기 들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것부터 하나씩 고쳐가야 됩니다. 뭐 앞존법을 쓰라, 선배 앞에서 앞존법을 쓰라 이런 카톡을 받았을 때 다 같이 XX 하세요. 갑자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저는 나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비판적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 나의 비판적 개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게 나한테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한 상황이 올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중에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랑 연대해서 크게 나중에 뭔가 크게 바꿔야 되는 게 있을 때 작은 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존댓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든 또는 어떤 업무 관계로 만나건 간에 그런 것도 이제 작지만 작다면 저의 그 실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항의 방식 중 하나네요. 예, 되게 사소한 저항인데요. 되게 사소한 저항이고 하지만 중요한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존댓말을 써가지고 개인이 서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면 이것도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한 요소고 한국이 제 생각엔 그게 되게 부족하거든요. 한국의 상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고 참여정부 시절에 탈권위를 상당히 했고 개인 수준의 탈권위를 해야 돼요. 장유유서 같은 걸 없애야 됩니다. 장유유서를 없애자. 장유유서 없애는 거 법으로 못 없애요. 이건 사람들이 장유유서를 교육받은 사람들이 장유유서를 누리게 됐을 때 나는 그거 누리지 않겠다고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에는 나이 차이가 한 10살쯤 되어도 서로 벗으로 지내고 자네하면서 지기로 지내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벗하면 이제 그쵸?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뭐 대학교도 뭐 1년 들어온 거 회사도 뭐 입사 몇 년도에 했냐 몇 기냐 뭐 이런 거 따지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바꿔야 되고 개나가 겪는 문제 중에 몇 가지 뭐 대학 차별이라든가 그런 사람 보고 차별하는 거 뭐 너희 집이 뭐라고 차별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서만 하류에서만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가 일상에서의 크다고 생각하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생각보다 작은 변화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저항과 실천도 그것만으로는 다 바꿀 수 없지만 물론 그것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비판적 개인으로서 자기한테 오는 부조리를 다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따져보면서 즉시 저항할 거 즉시 저항하고 천천히 저항할 거 천천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간이 지금 오고 있어요. 조 사장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져서 집회하셨어. 첫 방송이라 이게 저희가 시간 배분을 썩 원활하게 장렬하게 망치는군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좋은 방송이 나온 것 같고요. 장강명 작가님의 오늘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가 처음 게스트 소개를 시켜드릴 때부터 그리고 이 테라스 Y의
방송의 취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러나 그 다른 시각이나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라는 것이 진보에서 출발하는 시각하고 만날 수 있고 그것이 곧 진보가 또는 이런 것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서로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장강면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저는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강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되게 먼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 드네요. 그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다른 행성의 지옥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한국의 실화서의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존엄성과 자존심을 팔지 않아서 좋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근데 마지막 작가님 말씀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인간 존엄성의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 모든 손들의 치켜들음, 그것이 내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마 아저씨의 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것들이,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조그만 어떤 돌파구, 새끼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첫 게스트로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들 서로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들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작품들도 오늘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장강문 작가님 마지막 우리 청취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저 좋은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마 이 들으시는 분들이랑 저랑 어떤 정치적 성향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는데 뭐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괜찮다니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거 보이지 않아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 Y의 첫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해시태그와 그 다음에 게스트로서 이제 장강면 작가님 모시고 진행했었는데요. 첫 방송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도 들리실 것 같고요. 또는 어떤 지적하실 부분도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는 약속을 믿어주십시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더 나아지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방송으로 그리고 더 나아지는 방송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 Y 저는 진행을 맡았던 조성주입니다. 강은주입니다. 네, 장강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